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그 용어들 좀 숙제 내드렸던 거 점검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대리 파트 좀 대략적으로 훑어봤는데, 대리다라고 하려면은,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이런 삼면관계 그림이 생겨야지 이제 이걸 대리다 이렇게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삼면관계 필요하다고 했었고, 삼면관계 생기려면은 대리인이 상대방 만나서 대리인이 할 때 현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본인 이름 밝히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면관계가 생기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게 대리라 그랬어요? 대리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파생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자, 사자가 심부름을 할 때에도 삼면관계 비슷한 그림이 생겨나는데, 근데 사자는 의사결정은 안 하고 이제 심부름만 하게 되고, 대리는 결정까지 하면서 이제 행동을 해서 효과가 본인한테 가게 만드는 이런 게 대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사자가 뭐 심부름할 때는 의사결정 누가 해요? 본인 쪽에서. 자, 요거 구별이 돼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무건대리 관련해서 용어들 좀 했었는데, 무건대리가 이게 효력이 뭐 바로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유동적 무효가 법적으로 좀 불안정한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제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본인한테 2개의 권리를 줬었어요. 본인한테 뭐가 있어요? 추인권, 거절권. 자, 추인권, 거절권이에요. 그래서 자, 무건대리의 행동을 나중에 가서 추후에 인정하겠다 이러면 추인해서 유효되는 거고, 거절, 난 이런 거래 인정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무효로 확정되는 거고, 이렇게 되게 돼 있었고요. 상대방한테 또 2개의 권리가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철회권, 최고권.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걸 말을 바꿔서 다시 안 하겠다고 하는 이 철회라는 행동은 원래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요 무건대리에서만큼은 본인한테 크게 불리하지도 않고 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던 걸 감안해가지고 철회권을 상대방한테 부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회를 하기 싫고 이 계약을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다면 이제 최고를 상대방이 하게 되는데, 최고는 뭐 하는 걸 최고라 그래요? 물어보는 거, 그죠? 뭐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인권을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추인을 해줄 건지 말 건지를 빨리 결정해달라, 이거를 물어보는 걸 최고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생겼을 때에는 이제 무건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뭐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걸 좀 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절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무효 취소 단원 하면서 뭐 그 전체적인 윤곽 좀 보고 그랬었는데, 무효는 어떤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취소는 유효 상태에서 무효 상태로 바뀌게 만드는 행동을 말하는 거라서 성질이 좀 다르다. 특히 뭐 취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앞으로 배울 건데, 무효는 이미 무효 상태에 있으니까 누가 주장하든 가능하고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고 기간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이런 거 기억나면 되겠고, 지난주에 용어상으로 제가 숙제로 해오라고 했던 건 소급이라는 말을 기억해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무건대리 추인하면 소급효가 있고,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소급효가 없고, 취소는 하면 소급적으로 또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된다 했을 때, 그럼 소급효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소급효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효과가 그 순간부터 생기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생기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뭐 효과가 생기든 사라지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을 소급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로 돌아가는 소급 현상이 생겨나면은 좀 상당 부분 혼란이 좀 생겨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급효라는 거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필요에 의해서 또는 뭐 별 문제가 없을 때 소급효를 간간히 인정하게 되고, 소급효 있다 하는 얘기들은 오늘도 얘기 나오겠지만은 항상 시험에서 소급효 얘기는 정답으로 쓰여요. 그래서 소급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정도까지 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고, 자, 오늘은 23페이지에 조건기한 얼른 보고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있는 소멸시효가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조건기한 좀 볼 텐데, 이거는 실판에서 바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용어만 몇 개 일단 배워둘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얘기들을 한참 했어요.
지난주에 주로 했던 거는 뭐 1대1로 거래를 할 때 그 뭐 매매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당사자들한테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매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해야 되고 의사표시가 뭐 일치하자 없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들을 위주로 뭐 조문들도 좀 보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1대1 거래가 아니라 대리인 끼고 거래를 했을 때 뭐 이런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에 관해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끝에 이제 그런 검토를 거쳐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때 이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다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다 끝난 것 같은데 민법 총칙에 우리 시험 범위 상으로는 마지막 단원에 조건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 하는 건지 개념 정확하게 이해해 놓고 용어를 몇 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법률 행위라는 것에 효력이 생기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위주로 본 거예요. 근데 법률 행위를 하다 보면은 그냥 법률 행위만 이렇게 딱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이나 뒤에다가 뭘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붙인다는 의미에서 부관이라고 불러요. 부관. 더할 부자에 약관할 때 관자에서 더해 붙인 약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부관을 붙인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잠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매매나 증여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가 될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앞에서 주로 많이 했었죠. 다음 이제 이건 증여로 좀 해볼게요. 자, 법률행위를 한다는 거는 내가 너한테 뭘 증여하겠다 이런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너한테 주겠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문제 없고 혹시 대리인 있다면 대리권 같은 데 문제 없으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자동차를 증여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다 붙여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 뭐뭐 하면 증여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거 살면서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하고 살아요. 저도 저희 집 애들한테 뭐 중간고사 1등 하면 자전거 사준다. 뭐 이런 것도 해본 적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릴 때는 부모님이 뭐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뭐 카메라 사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살면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제 저런 걸 붙이는 이유가 뭔지 법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자, 저 합격하면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으면 요 증여한다는 법률행위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관련 사항들만 싹 다 해결이 돼도 이 증여는 유효가 되겠죠. 근데 저 합격하면이 붙어버리는 순간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도 합격을 하지 않으면 증여의 효과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죠? 합격을 해야지 뭘 선물을 받을 수 있지 합격을 하면 준다 그랬지 그냥 준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 법률행위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이러한 측면이 생겨요. 그러면은 저 앞에 붙어있는 부관 때문에 효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저게 일종의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기능을 하는 건데 모든 법률행위에 저런 부관이 붙어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 논의할 수는 없어서 앞쪽에서는 논의를 안 하고 왔다가 자, 이런 것들이 싹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혹시 부관이 붙으면 그러면 이것도 효력요건이 될 거기 때문에 또 여기도 추가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 정도는 해 놓으시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부관의 법적 성질을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 늘 있는 효력요건이 아니니까 붙었을 때만 작용하는 효력요건이라는 뜻에서 특별 효력요건 이렇게 불러요. 특수한 상황에서만 작용하는 효력요건.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이용해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럼 이게 특별 성립요건이 아니라 특별 효력요건이라면 이렇게 합격하면이라는 부관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 증여를 한다라고 하는 법률행위 부분이 성립되고 효력 생기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자, 성립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자, 부관이 특별 효력 요건이면 이 증여를 한다는 법률행위는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립이 된 거예요. 자, 이건 성립 요건이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성립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기만 하면은 성립은 되는 거니까 이 성립은 된 거예요. 자, 성립 단계는 지나쳤는데 근데 효력 요건에서 저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저게 결정될 때까지는 효력이 미정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도 성립요건, 효력요건 따로 논의했었죠. 그리고 효력을 논의하는 건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나 뭐 유효, 무효, 취소 이런 거 논의하지 성립도 안 됐으면 아예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저 부관 때문에 효력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논의하게 된다는 건 일단 성립은 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성립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부관이 붙어서 뭐 합격하면이라는 말이 붙었더라도 이 법률행위가 현재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있긴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권리가 생길지 안 생길지 이런 거는 아직 잘 모르죠. 저 합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념을 좀 이해를 해놓습니다. 자,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가서 조문 한 두세 개 정도를 외우지 않고 그냥 퉁칠 거예요. 그래도 성립은 된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을 하게 될 거니까. 자, 효력은 미정이더라도 성립은 일단 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런 기능을 하는 부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조건, 기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두 개 말고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이제 두 가지만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각으로 그냥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 합격하면 중요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저 합격하면이라는 부관은 조건이 붙었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기한이 붙었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조건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적당하겠죠. 여러분들이 써본 거라서 뭐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제가 해볼게요. 저 합격하면 자리에 내년 1월 1일이 되면 너에게 차를 한 대 증여하겠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조건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한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한이 붙었다. 내년 1월 1일을 기한으로 증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감각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내가 죽으면 내가 갖고 있던 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망을 부관으로 붙였어요. 사람이 죽으면이라는 걸 부관으로 붙였어요. 이거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기한이 붙은 거예요? 자, 이거 조건 같은데? 이거 기한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갈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사실 시험에서는 잘 안 내겠죠. 변별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게 좀 법률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맞출 수 있고 그냥 뭐 감으로 동네에서 하던 대로 때려 찢는 사람들은 틀리게 만들려면은 이런 거를 사망 같은 걸 출제를 해야 돼요. 이것도 요즘은 뭐 출제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만 항상 시험은 헷갈리는 게 출제 나오지 뭐 뻔한 게 출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분 기준을 법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조건이라고 하고 뭘 기한이라고 하셨던 그건 지금부터 이제 백지화 하시고 법적으로 어떤 걸 조건이라고 하고 어떤 걸 기한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잘 되면은 입문 강의 때 할 거는 일단 거진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조건이나 기한이 효력에 영향을 주는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거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구별하는 거, 이거 구분하는 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구분 기준 알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부할 준비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조건은 부관들 중에 앞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것들을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합격.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우리는 확실하고 싶지만 내 맘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안타까운 일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막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일도 생기고 그런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뚜껑 까봐야지 아는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올해 있었던 일을 몇 가지, 그리고 전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잠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올해 다른 학원에서 처음에 응시를 하려고 원서 접수를 한다고 하고 수험표까지 출력을 했는데 고사장에 갔더니 자기 수험 번호가 없고 원서 접수가 취소돼 버려가지고 시험을 아예 못 보신 분이 한 분 있어요. 학생 중에. 그래서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이랑 소송 준비 중에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건 뭐 컴퓨터 오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시험이라는 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오류도 벌어집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아요. 또 한 분은 접수도 하고 시험도 다 잘 봤어요. 답안지도 다 냈고 가채점 할 때 점수가 무려 20점 이상 남아가지고 합격인 줄 알고 한 달간 있다가 지난주 합격자 발표 났죠? 지난주 합격자 발표 났는데 불합격으로 발표가 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알아봤더니 OMR 카드 답안지 마킹할 때 책형 적는 게 있어. 책형.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험지는 시험지가 두 종류로 나와요. 문제는 똑같지만은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사람 시험지랑 내 시험지가 문제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그래서 이제 A 책형, B 책형 이렇게 되어 있고 OMR 카드에 내가 푼 시험지가 A 책형인지 B 책형인지를 마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시험은 B 책형 시험지를 보고 OMR 카드에 A 책형이라고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A 책형으로 채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점수가 20점 넘게 남았던 분이 1차에서 꽈락이 났어요.
이렇게 됐어요. 뭐 엉망진창으로 채점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이랑 소송 준비 중에 있는데 사실 좀 이기긴 힘들어요. 자기 과실이잖아요. 그죠? 잘못 적은. 감독관이 그걸 확인 안 하고 뭐 했나 싶기는 한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도 이걸 처음 봤어요. 책형 실수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감독관이 확인도장 찍을 때 다 보기 때문에 거의 안 벌어지는 일인데, 제가 공부하는 10년 동안, 강의하는 10년 동안, 20년 넘게 OMR 카드를 수백 장, 수천 장을 작성해 본 사람인데 이런 사고가 터졌다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어쨌건 불합격으로 돼서 지금 다시 논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도 이상한 변수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는 게 시험이라서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뭐 우울한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도 하나 해드리면, 제 대학 동기 중에 지금 독일에 가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실명 얘기해도 되겠지. 박근우라고? 뭐 하여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독일에서 뭐 박사과정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 가이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종로방문각 학원에서 합격자 모임에 갔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오셔가지고 독일 갔다가 박근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그랬더니 내 친구가 한국에서 공인중개사 강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법 잘 나간다는데 혹시 모르냐? 재학생인 거예요. 너무 반가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친구, 걔도 15회 때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도 자격증 땄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독일까지 가서 아는 사람 만났나 싶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자격증 따네요. 정말 요만큼도 안 했어요, 요만큼도. 그 친구, 여자친구, 지금은 와이프가 돼 있는 제 대학 후배인데, CC였어요, 걔네들도. 근데 이제 후배랑 사귀다가 후배 여자애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그래가지고 여자 후배죠. 저한테는 후배인데. 걔가 한 6개월 넘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얘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원래 고시생이었던 애라 민법은 잘해도 딴 거는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여자친구 시험 보러 가는데 혼자 가면 외롭다고 원서 접수 같이 해갖고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뭐 민법은 어차피 잘 하니까 뭐 그거는 80점 넘을 테고 뭐 개론은 뭐 모르면 그냥 찍지 뭐 이렇게.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여자친구는 떨어지고 지만 붙었어요. 근데 이놈이 어떻게 붙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학개론을 하나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런 수요 공급 대충 이런 거는 알지. 거기 무슨 감정평가, 무슨 순대 이거 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풀었는데, 근데 채점해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과락으로. 근데 답안지를 10개를 밀렸었어요. 밀려 써서 붙었어요. 안 밀려 썼으면 떨어지는 건데, 답안지를 하다 보니까 한 10개를 밀렸었는데, 밀려 쓰는 바람에 2개를 더 맞아가지고 40점 딱점 돼가지고 민법 80점 맞고 85점인가 맞고 1차를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또 희한하게도 15회 때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종전에 15회 이전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냥 한 서너 달 그냥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딴다던 그런 자격증이었어, 사실은 우리 시험이. 근데 15회 때부터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거의 고시 문제처럼 판례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게 15회예요. 그래서 15회 합격률이 1%가 안 돼요. 전국에서 시험 본 학생들의 99.9%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해에 제 여자친구도 떨어진 거죠. 근데 제 친구가 고시생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도야. 그냥 훅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붙었어요. 근데 합격률이 1%가 안 되다 보니까 15회 때는 시험을 2번 봤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모양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역사에 1년에 시험 2번 본 게 딱 한 번 있어요. 15회 시험이 있고 15회 추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인력 수급이 안 돼가지고 시험을 한 번 또 보게 해줬어요. 또 보게 해줬는데, 이 친구가 첫 번째 볼 때는 1차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붙었고 2차는 떨어졌었는데, 추가 시험 보라고 하니까 뭐지? 하고 또 보러 갔는데 추가 시험 보러 가서 또 그렇게 또 붙었어요. 그래서 2번의 말도 안 되는 행운이 겹치면서 이 친구는 자격증을 따버렸고, 여자친구는 그거는 1차도 안 돼가지고 지금 여전히 자격증이 없는 이런 상태로 있는 그런 애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게 시험장이에요. 누군가는 그런 대박을 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막 희한한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저도 이상한 일에 휘말려 본 적도 있고, 나중에 얘기 드릴 일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게 부관으로 붙으면 조건 붙었다고 하는 거다, 기한 붙었다고 하는 거다? 조건 붙었다고 하는 거다. 자, 그럼 결혼을 부관으로 붙이면, 결혼하면 뭐 준다, 이런 거.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결혼 못하는 사람 많아요.
청첩장까지 뿌려놨다가 바로 3일 전에 파운 나는 거 저 몇 번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부관을 봤을 때 이게 발생이 분명히 일어난다 하는 것이 기한이고 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건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기한은 발생이 확실한, 발생 자체는 확실한 거 봐야 돼요. 자, 시점까지 확실하면은 확정기한이라고 하고, 언젠지는 잘 모르면 이제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기한이 되려면 그런 일은 반드시 벌어진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뭐 내년 1월 되면 이런 날짜 같은 거나 시간 같은 거, 이런 걸 기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거는 무슨 변수라는 게 없이 무조건 언젠간 오죠, 이거는. 그죠? 내년 1월 1일을 뭐 어떻게 해갖고 안 오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시간을 지배한다,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이거는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날짜가 부강으로 붙으면 이건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기한으로 붙으면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안 죽는 사람이 어딨어? 안 죽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언제 죽는지 모르는 거지, 죽는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날짜 같은 거는 시점까지 알고 있는 확정기한. 이런 사망 같은 건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벌어진다는 건 확실한 불확정기한. 요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지, 감정적으로 내가 예전에 보통 일반인들은 내가 죽으면 너한테 뭘 준다 이러면, 뭐 조건부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비법률가들이나 하는 말들이고, 우리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망 정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렵진 않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하는지 기준만 알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해보다 보면 이 방법으로 구분이 안 되는 조건기한이 있어요. 근데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뭐 대략 비유하자면 전체 조건기한이 100개면 1개 정도가 이 방법으로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설명하려면은 이제 요렇게 가지고선 좀 부족한 설명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공부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100개 중에 99개를 위한 공부를 해야지 하나를 위한 공부를 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99개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 풀려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사안들은 따로 우리가 판례로 3월달쯤에 배우는데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험범에 나오는 어려운 판례들 중에서도 뭐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런 판례들이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알려는 드릴 건데, 그거는 기본기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되면 좋고 아니면 말아도 좋아요. 그건 재수없게 올해 나오면 틀리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그런 걸 일단 해보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어려운 판례 섞여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여기를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이걸로 그냥 해결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왜 이게 구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지만 좀 이해를 해둘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에 첫눈이 오면 너에게 반지를 선물하겠다. 자, 요거 조건부 법률행위인가요? 기한부 법률행위인가요? 이건 기한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죠? 이제는 기한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오늘도 뭐 눈이 왔던데, 근데 우리나라는 눈이 안 오는 해가 없어요. 분명히 옵니다. 근데 첫눈이 11월에 올지 12월에 올지 요걸 모르는 거지, 우리가 온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은 사망과 비슷하게 벌어진다는 거 확실하니까 이거는 기한부 뭐 반지 증여 계약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건데, 만약 똑같은 말을 이집트에서 했다면, 이집트 사람들끼리 올해 우리나라에 첫눈이 오면 너에게 반지를 선물하겠다. 이거 조건인가요? 기한인가요? 이러면 조건이 돼버려요. 자, 차라리 이집트에 눈이 아예 안 온다면 이것도 기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집트가 50년에 한 번씩 눈이 온대요. 50년에서 60년에 한 번씩 눈이 왔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답니다. 그리고 7, 8년 전에 눈이 한 번 와가지고 스핑크스에 눈이 쌓여있는 사진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거를 몰랐다가 나이 먹고 알았는데, 근데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눈이 오면 반지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문장만으로는 조건이다 기한이다 말을 못하고, 이게 어느 나라 상황인지 그 나라 기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조건이다 기한이다 말을 해야 되고, 자, 올해 이집트에 눈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요즘 기상이변도 많고 하니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올지 안 올지를 몰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를 하는 상황이나 여건, 장소, 기후, 그 과정들 때문에 이 구분이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희박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희박한 경우는 나중에 배워볼 테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둘게요. 자, 조건 쪽에 가면 이 조건을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좀 미리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거는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조건은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급하게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숙제로 드리진 않을 건데, 근데 이게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리 좀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1월 달에 또 할 거지만 잘 들어둡니다. 자, 정지 조건은 효력을 정지시켜 놨다가 발생되게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고 있으면 아, 그건 정지 조건 붙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 자, 이날 법률행위를 할 때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은 법률행위에다가 정지 조건을 붙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효력이 일단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날부로 효력이 발생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아, 이거 정지 조건 붙은 법률행위구나. 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합격하면 자동차를 증여한다. 저런 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증여한다는 말을 1월 달에 했을 때 차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자, 11월 달에 가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합격하면이 성취가 되니까 그때부터 야, 그럼 이제 차 내놔라. 이런 권리가 생겨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거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 삼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요 현상이 그러면 조건 성취로 인한 효력이 소급효가 있는 현상이에요? 없는 현상이에요? 소급효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죠? 자, 이건 소급효가 있는 현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은 성취를 11월 달에 했더라도 효력이 1월 달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네 차였던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건 소급효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소급효를 많이 물어봐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증여한다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를 했을 때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O예요, X예요? X예요. 왜 X예요?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서 효력이 발생된다는 말은 맞는데 근데 지금 출제자가 건드린 자리가 생기냐 안 생기냐에 건드린 게 아니라 언제부터 생기냐를 건드렸죠. 그죠? 근데 자,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걸로 한다 그랬으면 여기가 1월 달이. 그죠? 근데 이 조문상 성취 이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 그 문장의 제일 끝에 효력이 생긴다, 사라진다, 그건 체크를 잘 해요. 보통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사 자리. 자, 누가 뭘 한다,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한다가 맞을까, 못한다가 맞을까 이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한다, 못한다는 문장이 나왔을 때 언제부터 한다, 언제부터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언제부터를 체크하는 이걸 챙기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 민법 선생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뭐 출제자들도 그렇고 자, 되냐 안 되냐 측면보다도 언제부터 되냐가 문제가 될 때는 무조건 거기에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제의 어떤 뉘앙스를 좀 잃는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이 못 푼 상태에서도 좀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어디를 보고 풀어야 되는지를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려요. 이 문제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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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해라. 그 어떤 지문은 한 군데만 체크하면 되는 지문이 있고 어떤 지문은 막 4개씩 체크를 해야 되는 지문도 있어요. 과거의 기출문제 통계를 보면 어디를 어떻게 건드렸었는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대략 제가 우리 시험치 한 15년치 문제 다 외우고 다니고 있고요. 다른 시험,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민법시험 한 10년치 데이터를 다 외우고 다녀요. 그 일이니까 저는. 그리고 매년 또 새로운 문제 나오면 또 새로운 문제를 또 계속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건드렸다라고 하는 통계를 갖고 있으니까 자주 건드리는 자리를 가이드를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체크할 자리가 2군데, 3군데 되는데 나는 끝자리만 체크하고 문제를 풀면 중간을 틀어놓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읽어줄 필요성이 있고 민법 문제는 특히 시점에 관한 문장은 거의 다 건드립니다. 시점을. 그리고 이건 성향상에 좀 차이가 있어서 공법 문제 푸실 때에는 시점을 잘 안 건드려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취소권은 3년, 10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민법으로 낸다 그러면 3년을 4년으로 바꾸는 문제는 잘 안 내요. 대신에 3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는지를 출제합니다. 보통 민법 문제는. 그래서 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이렇게 바꿔서 출제한 시험이 우리 시험에 과거 기출문제 한 3번 정도 있었고 타 시험에서도 한 5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를 외웠다고 생각해서 3, 10, 맞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부터를 걸어가지고. 근데 공법은 언제부터를 걸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기간 날짜 자체를 바꿔요. 3년짜리를 4년짜리로 X 이렇게 해요. 그거는 이제 법 성향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기간이 매우 중요한 법이에요. 기간 안에 뭔가 공법 절차에 가담을 해야지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는 법이라서 그 기간 자체를 어기면 절대 안 되는 소위 뭐 불변기간이라고 부르는 기간들이 많아가지고 기간을 외우게끔 요구를 하는 건데 민법은 야 기간이야 뭐 국회에서 정해놓는 건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뭐 하라 하냐 법전 펼치면 되지. 자 원리상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는지 그런 건 알면 되지. 민법 선생들 마인드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 공부를 하실 때 공법은 숫자 위주로 외우는 겁니다. 근데 민법은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숫자 잘 안 건드려요. 숫자보다 그걸 언제부터 계산하고 뭐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소위 기산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계셔야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소급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소급이 되는 건인데 소급이 안 되는 것처럼 쓰거나 소급이 안 되는 건인데 소급이 되는 것처럼 써갖고 X지문 만드는 거를 수도 없이 합니다. 민법은. 때문에 시점에 관한 문장은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지 되겠어요. 그거 일단 하나 알고 계시고 자 해제 조건은 반대로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그려보면은 이날 법률행위 할 때 해제 조건 붙이면 일단 효력이 생겨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날부로 효력이 사라져요. 자, 반대 현상이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소급표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과거로 돌아가서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후로만 없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 자, 차를 증여를 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돌려받기로 이렇게 예정돼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를 통해서 넘겼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돌려받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건 해제 조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정지 조건, 효력을 없애버리는 조건이 해제 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근데 이걸 제가 좀 뭐 당장 안 해도 되는 걸 미리 하는 이유는 이 오류를 내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재수생분들이나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대충 외워갖고 처리를 하려고 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오류가 되게 많이 나서 일단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잘 봐두세요.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잘 봐두세요. 자, 지금 딴짓하지 말고 필기도 하지 말고 그냥 딱 봅니다.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걸 느끼기만 하면 돼요. 외울 게 아니라. 합격하면이라는 부관이 붙었어요. 자, 조건이 붙은 거예요? 기한이 붙은 거예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일단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발생이 불확실하니까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거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그죠? 지금 한 분 맞히시는데 아직 몰라야 정상이에요. 이걸 정지라고 말해도 안 되고 해제라고 말해도 안 되고 아직 모른다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수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5만 명 정도가 우리 시험 응시하는데 18만 명 이상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으면 조건인지 기한인지는 알 수 있지만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는 몰라야 정상이에요. 몰라야. 자,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조건인지 소멸되게 하는 조건인지 안 써 있잖아 아직.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죠? 이 뒤에 나오는 말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만약 자 합격하면 뒤에 차를 준다라고 써있는 법률행위. 자 이러면 저 앞에 조건이 정지 조건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와서 이제 정지 조건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지 조건부 증여계약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합격하면 차를 돌려받는다. 이렇게 붙으면. 그죠? 이렇게 붙으면. 그럼 해제 조건 된 거예요. 일단 차를 줬다가 돌려받는다고 붙으면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냐 기한이냐 하는 건 여기서 그냥 판정이 되고 끝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저게 결국 정지 조건이 될 거냐 해제 조건이 될 거냐는 건 부관 쪽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쪽에 가서 준다, 권리를 생기게 만들겠다 소리가 나와야 정지조건이라고 평가하게 되는 거고, 돌려받는다, 뭐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소멸에 관한 얘기가 따라 나오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해줘야 되는데, 근데 자, 읽어봤을 때 합격하면 뒤에 준다가 잘 어울려요? 돌려받는다가 잘 어울려요? 준다가 잘 어울리고, 내가 살면서 이런 걸 훨씬 많이 해봤죠. 그죠? 좋은 일이 생겼는데 뭘 뺏겠다는 행동은 잘 안 해봤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합격만 해. 합격하면 소나타 한 대 뽑아줄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야, 공부하러 다니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런데 내 차를 너를 줄 테니까 이 차 끌고 학원을 다녀. 근데 합격을 하면 그러면 돈 벌어서 네 차는 네가 사고 내가 줬던 차는 돌려줘야지. 네가 공부하는 동안만 내가 갖고 있던 차를 너에게 넘겨서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사람도 하나의 응원이 되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응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하면이란 말 자체가 정지조건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 자체는 조건일 뿐 정지인지 해제인지는 뒤에 말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부터 오류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 이어진 얘기들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해봤자 1년, 2년, 3년 그 정도예요. 공부 안 하고 살아온 기간은 최소 20년, 여기는 뭐 50년, 60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외운 걸 가지고 시험을 풀 때에는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겠죠. 뜻을 잘 몰라도. 하지만 외우지 않은 게 시험에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놨던 40년, 50년짜리 경험이랑 배우면서 알아두었던 2년, 3년짜리 경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100% 40년짜리 경험이 이겨요. 그래서 자, 내가 40년 동안 사망을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암기에서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다시 이걸 조건이라고 말하게 된다. 이게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내가 이거 합격하면 뒤에 맨날 정지조건 형태로 말을 해왔었기 때문에 50년간 그렇게 말을 해왔었기 때문에 뒤에 말이 안 써있는데도 자꾸만 이걸 정지조건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벗어나야 돼요. 문제를 풀 때 감정적으로 의존해서 풀거나 아니면 내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맞겠지라는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 버리는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오류가 나기 시작하고 출제자는 그걸 노립니다. 자, 일반인들이야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지만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률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감정적이고 경험에 의존한 말을 하면 이 사람 자격증 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출제자 입장에서는 일반인들과 네가 뭐가 달라 그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말하는데 너한테 내가 자격증을 어떻게 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틀리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뭘 생각하든 판단을 내릴 때에는 내가 배운 거 안에서 논리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물론 감정적으로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닥 강조를 안 해.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감정적으로 밀고 나가도 답을 맞출 것 같으면 제가 수업을 안 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언제 수업해? 근데 감정적으로 그냥 밀고 가면 틀릴 것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줄 때 에이 뭐 저 다 아는 거 뭐 합격하면 차를 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설명할 때는 어딘가 오류가 날 것 같아서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 돼서 법률적으로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떨 때는 이것만 되면 그냥 뒤는 거저 먹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자, 기준을 배운 대로 해주셔야 돼요. 배운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건기한 관련해서 요만큼만 해놓겠습니다. 저 책에도 요만큼만 제가 써놨는데, 자, 점검만 하고 여기는 이제 맞춰둘게요. 그 23페이지 마지막에 정지조건, 해제조건 구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증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이게 정지조건이 된 것은 앞에 합격하면이란 말 때문이 아니라 뒤에 증여한다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정지조건이 된 거예요. 그죠? 조건이 된 것은 합격하면 때문에 조건이 된 거지만은 정지가 붙게 되는 건 뒤에 준다 때문에, 증여한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두 번째 문장이 해제 조건이 돼버린 거는 그 뒤에 자동차 증여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 즉 없어진다 소리가 따라왔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해제 조건이 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앞에 말만 보고는 이게 구별이 안 돼야 되고 뒤에 말을 마저 읽어봤을 때 앞에 게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요거 잘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조건기한 파트 관련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본적인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수정이 돼도 1월 공부 훨씬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소멸시효 쪽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 뭐 더 어렵고 복잡한 얘기들도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 소멸시효 파트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1월 이후에 이거를 오늘처럼 자세히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아예 없어요. 책에도 어떤 텍스트도 나와 있지 않은데 시험에는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늘 잘 들어두지 못하면 1년 내내 이걸 배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제가 앞으로는 좀 줄여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거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뒤에 거는 오늘 놓치면 다음번에도 볼 기회가 있지만 이거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둡니다. 자, 일단 의 부분을 좀 볼게요. 자,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해요. 자, 이거 용어 그대로 읽으면 소멸이 되는 시간적 효과 이런 의미예요. 자, 또는 뭐 바꿔서 읽으면 시간이 지나서 소멸되는 효과가 생겼다.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소멸시효라고도 읽고 시효소멸이라고도 읽어요. 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소멸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시효로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도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기간은 대략 10년인데 사실 여기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제가 안 하지만은 원래는 소멸시효 1년짜리 권리도 있고 3년짜리 권리, 5년짜리 권리, 10년짜리 권리, 20년짜리 권리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는 이게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따로 말 없으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가면 20년짜리 소멸시효인 권리를 하나 뭐 지역권이라고 배우게 될 건데 그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보시고 일단 대략 10년에서 20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읽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찾아볼게요. 그럼 대략 한 10년 정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권리를 없애버린다는 제도죠. 권리가 없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행사를 안 해서, 그죠? 행사를 안 해서, 그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나 안 해서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우리가 한 3주 정도 전쯤에 신의칙이라는 조문을 배웠어요. 민법 제2조에 있는 우리나라 민법 1118개 조문은 전부 다 이 원리를 지켜라 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돼 있었죠. 근데 10년이나 권리 행사를 안 하면 이게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따위로 하면은 권리를 없애버릴 거야. 이런 제도가 민법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길래 민법 2조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라고 했으면 성실히 했었어야지 10년이나 안 하면 성실하지가 않구만 이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보호해줄 가치도 없어진 데다가 다른 사람들, 특히 채무자들이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죠? 10년이나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무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신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나 됐으니까. 그러면 권리자가 게을리했다는 거에 대한 벌칙, 페널티, 그리고 의무자가 이 권리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뢰의 보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 제도가 그런 제도예요. 그러면 내 권리가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소멸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사를 하면 돼.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없어진 이유가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를 하면 돼. 그럼 안 없어져. 그죠? 요렇게 되는 절차들을 우리가 용어로 좀 배울 거예요.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잘 하시니까 좀 더 욕심 내볼게요. 자, 권리들 중에 소멸시효에 걸려서 10년 또는 20년 만에 없어지는 권리도 있고요. 아예 소멸시효로는 없어질 리가 없는 권리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외우고 하는 건 사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필요는 합니다, 좀.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권리를 행사를 하면 시효로 없어질 일은 없고요. 행사를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보통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권리들은 채권들, 청구권들은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채권들은 청구를 해야 권리니까 청구를 안 하면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되고 이 상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지속되면은 보통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 갚으라는 얘기를 10년씩이나 안 해버리면 빌려준 걸 아무리 증명하더라도 이 돈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채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권리들도 마찬가지 행사를 안 하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우는 물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물권, 이 소유권. 이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일이 없어요. 천년, 만년 가도 소멸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좀 이해를 해놓습니다. 자, 이 소유권이라는 건 어떤 물건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용도 내 맘대로, 처분도 내 맘대로, 때려 부셔도 되고, 팔아도 되고, 뭐 빌려줘도 되고, 다 됩니다. 그죠? 그럼 그게 다 된다면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을 방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소유권 행사죠. 그죠?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것도 소유권 행사예요. 또, 토지에다가 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도 나의 선택이니까 소유권 행사예요. 토지를 임대를 하는 것도 소유권 행사죠. 다 소유권 행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토지를 방치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나도 안 가고 누구도 못 오게 해놓고 그냥 허허 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냅두고 싶다. 뭐하게? 그냥 그게 좋아서. 그래. 남들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건물 짓고 막 아웅다웅 사는데 내 땅에 딱 가면 3만 평 대지가 아무것도 없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눈 오는 날 가갖고 미친 개처럼 그냥 막 뛰어다니고 이거 이제 재밌어. 어떤 용도로든 내가 쓸 수 있고 그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소유자도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건 하고 뭐 영상은 제가 나중에 천안 걸 갖다 드리든 어디 걸 갖다 드리든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소멸시효 제도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권리가 특정 시점에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행사를 이 순간부터 할 수 있게 되겠죠? 할 수 있게 될 텐데 자, 이 사람 권리자가 권리 행사 없이 시간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자, 요 움직임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장비를 좀 갖고 왔는데 자, 이렇게 행사도 안 하고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어요. 쭉. 근데 이렇게 쭉 흘러가는 동안에도 권리가 아직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쭉 흘러가다가 딱 권리가 소멸되는 순간이 언젠가 와요. 자, 이게 보통 몇 년이라고요? 뭐 좀 권리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10년이라고요. 가끔씩 20년짜리도 있는 건데 일단은 보통은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10년까지 딱 왔을 때 권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은 권리가 현재 생겼다는 소리예요?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완성이라는 말이 뭐가 뭐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니까 저 10년이 딱 완성이 된 거니까 자 권리가 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용어상 이해해서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자,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요걸 이제 감각적으로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제 몸이 어떤 권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딱 발생됐어요. 권리 탄생 딱 됐어요. 그런데 요걸 가만히 냅두면 강물에 떠내려가요.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요. 둥둥 떠내려가서 낭떠러지로 뚝 떨어져 갖고 죽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관리를 안 해주면 그게 몇 년이 걸린다고요? 보통 10년이 걸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건져내면 떨어져 죽지 않겠지만은 가만히 방치를 하고 냅둬버리면 이 소멸시효라는 느낌을 쭉 흘러가서 절벽까지 딱 도착하면 그냥 뚝 떨어져서 권리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건 중간에 관리를 못 해줘가지고 그냥 그 기간이 꽉 차버렸다. 이제 없어져 버렸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됐죠? 안 어렵죠? 자, 다시 해봅니다. 프린트엔제가 공간상 이걸 합쳐놨는데 자, 또 이러기 시작했어요. 또 이러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10년까지 안 왔죠? 그죠? 근데 안 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럼 요 현상, 요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는 현상. 근데 완성은 아직 안 됐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죠? 자, 요거를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권리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안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치만 사라지려고 지금 떠내려가는 중인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지금 떠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생겨난 권리가 소멸시효가 이렇게 진행되고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곧 없어진다, 곧 없어진다 하면서. 이게 왜 진행되는 거예요? 행사를 안 하니까. 그죠? 행사를 안 하니까 그냥 소멸시효가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건 아닌데 없어지려고 지금 떠내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버리면 결국은 10년 만에 완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자,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안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일정 시점에 권리 행사를 했어요. 자, 한 9년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권리 행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떠내려가던 거를 권리자가, 이거 잃어버릴 거랬나? 딱 주소 올린 거, 이거. 그죠? 자, 그러면 요 행동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걸 멈추게 만든 거예요. 떠내려가던 애를 건져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다는 말은 지금 안 하고 있던 권리를 이제 와서 행사를 했다는 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가 사라지지 않겠죠, 그죠? 1년이 남았는데 다행히 1년 남겨놓고 권리 행사를 해서 권리를 살려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영원히 이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 건가요? 아니지.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9년의 소멸시효는 없어져요. 또 내려가는데 건져갖고 제자리로 갖다 놨으니까. 자, 근데 또 권리 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이게 건져가지고 앞으로 갖다 놨더니 또 가만 냅두면 또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언제까지? 또 1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10년이겠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 10년이 되면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교재에 오타가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그 밑에 그림의 마지막 칸이 중단이 아니라 완성이겠죠. 완성, 그죠? 자, 거기 보면은 중간에 한번 중단시켰다가 다시 10년이 갔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림의 마지막 칸에 완성입니다. 완성.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기간이 10년이 되면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봤으니까 내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고 이거를 막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까지도 없고 대략 언제 한 번씩? 10년에 한 번 정도씩만. 그러니까 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만 권리 행사를 했다는 게 확인이 돼도 이 권리를 시효로 소멸시켜버리진 않을 텐데 어떤 게으른 인간이 연속적으로 10년이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깟 놈 권리는 보호해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가 더 중요해졌어. 이런 판단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10년에 한 번씩만 권리 행사를 해주면 이거 계속 중단시킬 수 있어요. 영원히 가게 할 수 있어요. 영원히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아래쪽에 보면 제척기간과 구별이라는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우리 민법에 보면 제척기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에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제척, 없어집니다. 제척이라는 말은 제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권리를 완전히 그냥 제껴서 없애버린다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소멸시효랑 느낌이 비슷한데 다른 건 다 비슷하지만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어요. 중단이. 자, 소멸시효는 중단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연장되게 할 수 있죠? 근데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어요. 그러면 제척기간이 빨리 끝나요? 소멸시효가 빨리 끝나요? 제척기간이 빨리 끝나죠. 그죠? 소멸시효는 완성되려고 하다가 중단되면 또 늘어나고 또 완성되려고 중단되면 또 늘어나는데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으니까 그냥 딱 끝나요. 보통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제척기간이 다 다른데 근데 따로 정해진 게 없으면 보통 제척기간도 10년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은 중단은 절대 없는 게 제척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제척기간을 걸어서 우리 민법에 있던 어떤 권리가 제척기간에 의해서 소멸한다,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했을 때 빨리빨리 행사하게 해주고 싶은 권리는 제척기간으로 관리할까요? 소멸시효로 관리할까요?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로 관리를 하다 보면 연장해갖고 몇십 년 뒤에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권리는 허용은 하되 빨리 하게 하고 싶다면 제척기간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까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취소권 행사기간 3년, 10년 있다 그랬죠? 외우는 건 나중에 외우기로 하고 취소권은 그렇게 기간 제한이 있었어요. 요거 소멸시효 기간일까요? 제척기간일까요?
제척기간인 거예요. 이거는 안 외워도 알아야 돼요. 왜? 취소라고 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그리 안정된 행동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세 가지 경우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거를 연장 해갖고 50년 뒤에 가서 그때 그거 취소 이러면 50년 전으로 소급하고 난리 나고 막 이거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허용은 하되 중단 없이 무조건 3년, 10년 안에만 딱 허용하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라고 해야 될 이런 권리들은 제척기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단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직권조사도 해줘요. 자, 소멸시효는 따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 중단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판사가 고려를 해줄 수가 없는데 제척기간은 무조건 언제 끝나는지가 정해지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자체 판단을 항상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OX 뭐 소멸시효다 OX 이런 문제 앞으로 많이 풀 건데 근데 그런 문제 나왔을 때 기억 나면 그냥 풀면 되고요. 기억 안 나는 게 나오면 이거 4, 50년 뒤로 밀어갖고 해도 될 건지 딱 생각해보고 야 이씨 그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척기간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척기간으로 결론 났다면 세트예요. 법원에서 직권조사한다. 이렇게 법원에서 직권조사한다. 이렇게 되게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훨씬 공부 좀 편하게 할 수 있겠고요. 뭐 이 정도 설명이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건데 이해가 똑바로 됐는지도 점검할 겸 입문 강의 때니까 생활법률까지 하나 더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건 시험에 필요한 건 이렇게 하면 됐고 생활에 필요한 걸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이 채권이죠. 요거 권리행사 안 하고 10년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효로 소멸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빌려준 돈 잃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놔야 되겠네. 이거 살면서 필요하네, 이거.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빌려준 돈이 시효로 10년 만에 소멸되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권리 행사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를 잠깐, 시험용은 아닙니다.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1억 빌려줬어요. 옆집 아줌마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돈 갚으라 그래요? 그럼 욕먹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10년에 한 번씩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죠? 10년에 한 번씩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갚으라고 말만 하면 돼요? 아니지. 말만 하면 재판정에 갔을 때 판사가 믿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소송 절차에서 판사는 말을 믿지 않는다. 증거를 믿을 거니까 입증이 돼야 돼.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증거를 남겨야 되겠네. 그래서 말로는 안 돼요. 어떻게 증거를 남길까요? 문자 보내? 네? 그런 걸로 안 돼요.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원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돈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확실한 권리 행사죠. 자, 그러면 소송 제기한 날부로 소멸시효 빡 중단됩니다. 근데 1억이면 뭐 하겠는데 1,000만 원, 500만 원 되면 소송하기 좀 그렇잖아요. 비용도 들고 번거롭고 그죠? 그럼 그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없겠냐? 자,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 됩니다. 이자도 좋고 원금도 좋으니까 채무자가 돈을 입금을 하게 해가지고 받으면 내가 권리 행사를 했으니까 걔가 입금을 했겠지. 그러면 소멸시효가 확실하게 바로 중단이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이걸 현금으로 받을까요? 계좌로 받을까요? 계좌로 받아요. 무조건. 그리고 송금하실 때 대여금 이자입니다. 이렇게 쓰라고. 그렇게 해서 기록을 다 남겨야지. 통장에. 그죠? 뭐 하려고? 나중에 입증하려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 재판에서 입증해 써야 되니까 그냥 금액만 들어오면 에이 그거는 빌린 돈 아닌데 이럴 줄 모르니까. 그죠? 다 그거를 그 사람이 스스로 입금하게 하고 계좌로 기록을 남기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를 대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있으면 이것도 힘들죠. 그럴 때는 각서를 받는 거예요. 각서를 내가 달라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문자로 받아도 됩니다. 기록만 남아있으면 돼요. 기록만 남아있으면 증명만 가능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권리행사긴 한데 자 근데 이건 말로 하거나 문자로 하는 거는 확실한 권리행사라고 봐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소송으로까지만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거나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겠다고 인정을 하는 말을 하면 그건 말만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켜줘요. 채권자가 얼마나 열심히 권리행사를 했으면 갚는다고 말을 했을까? 이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라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그 각서나 문자를 10년에 한 번씩만 받아둬도 소멸시효는 계속 살려둘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어야지 될 겁니다. 뭐 반쯤은 못 받는 돈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일단 소멸시효를 살려놓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돈 생겼을 때는 또 받을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걸 또 포기하고 있다 보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법률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자, 여기까지가 빌려준 돈 지키는 방법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빌린 돈 안 갚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런 물론 강의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갚으면 좋겠지만은 보통 저희 집안에도 그런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20대 때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일단은 카드 들고 다니면서 막 긁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카드론이라 그래서 대출도 받아 쓰죠. 근데 이제 일해갖고 월급 받아서 떼우려고 그랬는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서 이게 떼워지지가 않고 돌려막기가 시작되죠. 이렇게 하다가 카드 빚이 2천만 원, 3천만 원 막 생겨요. 그리고 이걸 해결을 못 해갖고 신용불량자 파산 처리가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예전에 카드를 막 함부로 발급해줄 때 진짜 많았고요. 저희 친척들 중에도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처음에 내가 분명히 국민은행 카드를 발급받아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슨 신용정보 회사에서 돈 갚으라고 전화가 오는 이런 걸 주변에서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부터 잠깐 알아볼게요. 자,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준 돈은 총 5천만 원이고 원금 5천에 이자가 2천만 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를 한 3천만 원 정도는 받아내긴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는 이자도 입금 안 하고 원금도 입금 안 해요. 그럼 국민은행에서는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들어와야 될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회계학적으로 손실이 생겨가지고 갖고 있기 부담스러운 상태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원금 5천에 이자 2천짜리 요 채권을 팔아버려요. 다른 은행권이나 뭐 개인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리고 팔 때는 7천만 원짜리 채권이라고 해서 7천만 원에 팔면 아무도 안 사겠죠. 깎아서 팔아요. 그래서 한 3천만 원에 팔아요. 어차피 자기들은 그동안 이자 받아먹은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자를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손실만 안 난다면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이다 해서 팔아버려요. 이걸 이제 대손상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손을 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이 보통 어디로 가냐? 무슨 캐피탈 또 이런 데로 가요. 또 그 KB 같은 경우는 KB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회계 처리가 되면 또 팔아요. 또 팔고 또 팔려요. 그래서 보통 신용정보 회사라고 불리는 무슨 신용정보 하는 이런 회사가 합법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마지막 단계쯤에 있는 회사예요. 그렇게 3, 4단계를 팔려 넘어가다가 신용정보사에서 또 팔리면 형님들한테 가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가요. 사채업자들한테. 자, 여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걸 잘하냐면 그 신용정보회사 바로 앞 단계에 있는 회사의 송무팀장이었어요. 제가 2년간. 거기서 채권 매입해서 회수하고 소송하고 털 거 털고 또 매각하고 이런 일 2년 정도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됐을 때 팔리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채권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거나 아니면 9년 11개월씩 진행되어 있는 이런 채권들을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채무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해버립니다. 자, 중단을 시켜갖고 수명을 10년을 늘리면 어떻게 되냐? 팔기 좋아져요. 회수가 안 되더라도 팔기가 좋아져요. 내가 1,000만 원에 산 건데 1,100만 원에 팔게 될 수도 있어요. 5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사서 수명 늘렸으니까 1,100만 원에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팀이라는 게 있고 제 지시를 받는 소멸시효 중단 팀만 몇백 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소멸시효 중단을 몇 개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수수료를 받는 그런 주로 주부분들이 많이 와서 아르바이트처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채무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사모님 저번에 빌려가신 거 있잖아요. 갚으실 거죠?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쌍욕 날라와요. 굉장히 힘든 감정 노동입니다. 근데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쌍욕 날라오면
그러시군요 하고 녹음 진작에 눌러져 있어요. 이 불법 아니에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이기 때문에 그 말 들으려고 쌍욕 들으려고 전화한 거예요 지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으려고. 자 그러니까 오래된 채권들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를 애매한 채권들에 관해서 채권자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갚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갚는다고 대답해야 돼 안 해야 돼? 일단 안 해야 돼. 거기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하는 순간 소멸시효 연장돼 버려 이거. 그리고 더 오랫동안 괴롭힘 당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도 갚으면 될 거 아니야 하는 순간 이거 살아나요. 10년 넘어서 시효로 소멸된 채권인데도 채무자가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갚겠다 하는 순간 또는 뭐 이렇게 소멸시효 중단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순간 시효이익 포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양심껏 원래 있었던 빚이 맞으니까 갚겠다로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이렇게 해갖고 살려내면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돈 떼어먹으라고 이런 거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미 시효가 완성됐으면 채권자가 게을러가지고 권리 행사를 못한 건데 그럼 내가 안 갚아도 되는 채권이고 이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그것도 뭐 잘 몰라가지고 갚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 없어진 채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데다 파는 거 아닙니다. 그럼 제일 좋은 정답이 뭐냐? 자, 당신들이 채권자고 나한테 채권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나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의 채권을 어떻게 갖고 있다는 건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게 증명서류를 나한테 보내봐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FM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생겨나요. 있으면 보내겠죠. 근데 아예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채권이 팔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채권관리 서류들이 유실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이걸 실무를 해본 사람만 알고 있는데 7, 8년 지나가기 시작하면 서류들이 다 없어집니다. 기록상으로는 채권이 있다고 나오는데 서류들이 뭐 대출약정서며 명령 다 없어져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돼 버린 또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직원들 고용해서 시효 살려내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예 서류가 없으면 연락도 안 와요. 또 시효가 완성돼 버렸으면 채무자 쪽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좀 보게 서류 보내라 하는 순간 아휴 빠삭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덮어버려요. 왜? 연락해봤자 소멸시효 항변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락 안 하는 거죠. 돈도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 말을 할 줄 알아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게 서류 좀 보내보세요. 이거.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확인 예배를.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 자, 가끔씩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사모님이 빚이 원금 5천에 이자가 2천인데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특별히 지금 회생시켜드리기 위해서 빚을 탕감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2천만 원만 갚아도 나머지 모든 빚을 5천만 원을 면제시켜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냥은 좀 힘드니까 일단 100만 원만 입금을 하시면 그걸 근거로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팀장인데 팀장님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나머지 5천만 원 빚을 면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빨리 입금 좀 해보세요. 자 이거 입금할까요? 입금하면 안 돼. 왜? 입금하는 순간 소멸시효 또 늘어나. 그죠? 없어졌던 소멸시효 또 살아나고 막. 이거. 그러니까 일단 입금부터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마찬가지 그럴 때도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고급 정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채권의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난 이걸 갚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갚아야죠. 제가 지금 돈 띄워먹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갚아야 되는 순간이 되면 깎아야죠, 이제는. 실제로 깎는 게 가능해요. 제가 아까 채권이 매각 될 때마다 깎인다 그랬죠?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채권 중에 제일 심한 거는 총 채권액 120억짜리인데 이게 10억도 안 되는 금액에 저희 회사에 매입돼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한 15억만 회수를 해도 대박인 거죠. 그죠? 이거 수익률이 150%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깎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에서 깎아야 잘 깎은 건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실무 해본 사람들만 아는 아주 예리한 판단이니까 참고하세요. 자, 내가 원래 빌린 돈 원금이 5천. 그 이후에 이자가 2천. 오래됐어. 시효는 오래됐지만 살아있고. 자, 이럴 때, 원래는 국민은행에서 빌렸는데 지금 나한테 전화 온 게 신용정보 회사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이때 깎으실 거면 이자는 무조건 다 빼고 원금의 50%. 자, 그러면 원금 5천에 이자 2천이면 2,500에서 쇼부 보시면 돼요. 2,500에서 쇼부를 보시고 거기까지 안 깎아준다 그러면 그냥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있어 봐야 돼요. 그럼 또 팔려요. 그럼 또 깎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 정도면은 합법적으로 대단히 많이 감면받은 거예요. 대단히 많이 감면받은 겁니다. 왜? 여기서 만약에 더 기다리면 이제 형님들한테 가요. 형님들 손에 넘어가는 순간 이제 2,500이고 3,000이고 없어요. 자, 야, 묻어놓고 얘기하자. 갚을까 안 갚을까 발라벌라니까 이렇게 남아요. 실제로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채권을 매입하러 오는 사람들이 트렁크에 쇠파이프 싣고 다니는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제가. 그 사람들은 법이 없는 사람들, 반사회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합법적인 추심을 하는 마지막 단계급에 있는 회사라 가지고 제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금의 50% 선까지라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남게 해주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면은 사실은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형님들 같은 이상한 짓을 해갖고 받아낼 권리를 해서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쇼부를 좀 보시면 되고, 돈을 얼마를 면제받고 갚으시던 간에 그렇게 하면 어쨌건 빚이 다 사라지니까 좋기는 하지만 덜컥 갚으면 안 돼요. 항상 나머지 모든 빚을 면제해 준다는 각서를 받고 입증 자료를 확보를 한 다음에 입금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갚았는데 또 안 갚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이렇게 증거를 남기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더라도 원고로서, 채권자가 원고로 소송 제기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 법정에 나와가지고 갚으면 될 거 아니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 살아나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자, 만약에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이미 끝나버린 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들어왔다면 법정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야지, 이 사람들은. 자, 제가 저번에 소송 걸렸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대답 안 하면 무조건 패소야. 그러니까 소송 걸리면 무조건 답변하고 성실히 나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가만있어 다 되는 줄 그렇지 않아요. 자,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10년, 20년이 넘었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항변하지 않으면, 원용하지 않으면 판사가 소멸시효 끝난 채권이라 없어진 거 아닌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셔서 깔끔하게 한마디만 하고 오시면 돼요.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변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소멸시효 주장했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주장 입증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원고, 채권자 측에서 자기가 10년 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증거를 스스로 내지 못하는 이상 이 채권은 시효 소멸된 걸로 판결이 납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으면 판사가 재판해준다고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판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은 내용의 재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 걸리면 법정에 나가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못 갚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오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판사가 알아서 검토를 이제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거 배웠죠? 그죠? 시험에 안 나오지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배워두면은 소멸시효 제도가 어떤 건지는 좀 이해가 충분히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자세한 설명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거니까 참고하시고 쉬었다가 물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